네, 방금 소개받은 정소영입니다. 기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인간의 마음은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차바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그들이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낙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소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 법원에서의 낙태 판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낙태 판결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고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dobs 판결이 이 낙태 산업 또는 이 낙태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여성이고 또 저에게도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주제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우리나라가 막 그 산업화를 이루고 발전을 하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었죠. 그 세대가 이렇게 너무 인구가 많으면서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간의 윗세대 분들이나 또 심지어 저희 세대까지도 머릿속에 이 낙태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둘만 잘 기르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고 가정을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낙태를 하신 분도 많고 또 낙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낙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마음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혹시 과거에 낙태를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나 또는 현재 또 낙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하여 회개를 좀 하시고 또 생각을 좀 돌이키시고 그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오늘 제목은 낙태 판결의 역사를 통해 본 dobs 판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하고 한국하고 현대 이 낙태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연방대법원이라는 그 법원이 있죠. 미국은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런 주가 50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복잡하겠어요, 문제가. 그래서 각 주별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연방대법원에서 이렇게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것은 미국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사건들을 뽑아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전체 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이 연방대법원을 주시하고 있죠.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이 대법관들은 9명인데요. 한 번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신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법관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헌법에 비추어 소신껏 자신들의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걸 종신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죽어야 그 다음에 새로운 대법관이 이렇게 임명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관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임명되느냐는 정말 미국 역사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게 되죠. 이번에 2022년 6월에 그
오늘 말씀드릴 돕스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이 나기 이전에 미국에서 또 한 번의 연방 대법관을 선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 때 다른 분도 계셨는데 특히 이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이 여성 대법관이 굉장히 이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이가 7명인 엄마였거든요. 그리고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니 이분이 낙태 판결을 어떻게 할지 너무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낙태를 찬성하는 일명 프로 초이스죠. 여성의 선택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 프로 초이스들이 이 에이미 코니 베럿이 임명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많은 로비와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굴하지 않고 이분을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특히 이 에이미 코니 베럿은 5명의 아이를 직접 낳았고 2명은 입양을 했습니다. 그 IT 대지진 때 부모를 잃은 아이를.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 중에 하나는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배경만 들어봐도 이분이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법관이 구성이 되니 그동안 프로 초이스 낙태 찬성론자들에게 굉장히 밀려있던 그런 이제 그 낙태를 반대하는 프로 라이프 진영에서 1973년도에 있었던 로데 웨이드라는 사건, 미국 전체를 낙태 합법화의 문을 열어준 그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마침 이 dobs 대 잭슨 Women's Health Organization, dobs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양측이 이렇게 법정 싸움이 붙는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겁니다. 미시시피 주에서 낙태 관련해서 낙태 금지를 했는데요. 15주 이후에 낙태를 다 금지하기로 한 거예요. 여성에게 엄마에게 특별한 생명의 위험이 있거나 뭐 강간이나 뭐 근친상간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낙태를 다 금지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주 안에 있던 유일한 그 낙태 시술 기관이었다고 하죠. 잭슨 우먼즈 헬스 오르기니제이션에서 그것은 여성의 그 헌법적인 권리, 그 기본권을 상당히 이렇게 축소시키고 위협하는 그런 법안이다. 그래서 이것 위헌이다. 이렇게 소송이 걸린 겁니다. 결론은 2022년 6월 24일에 이 미시시피 주의 법은 합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에서는 낙태가 연방 차원에서 다 허용이 되던 것이 이제 각 주별로 낙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규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그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그리고 270조 제1항 의사낙태죄라는 형법상의 낙태죄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형법상의 간통죄가 있었던 것처럼 낙태를 하거나 간통을 했으면 나라에서 벌을 주는 것이었죠. 간통죄가 형법상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민법에서 뭐 위자료를 좀 더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 보완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잡아다가 감옥을 보내거나 뭐 벌금을 주거나 이런 식의 강력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굉장히 사회가 너그러워졌죠. 간통에 대해서. 근데 마찬가지로 이 낙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불법화해가지고 낙태를 하면 또는 낙태를 시술을 해주는 의사는 나라에서 벌을 주는 그런 형법상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이런 걸 너무나 위협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에 위헌 헌법 불합치죠. 이거는 헌법에 맞지 않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관련 입법을 논의를 해라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판결이 난 이후로 아직도 저희 나라에는 이 낙태에 관련된 합의된 법안이 없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뭐 20주까지 아니면 그 이상 아이가 상당히 5, 6개월까지 이렇게 자라도 낙태를 할 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하고
또 산부인과 의료진이나 또 국가는 그보다 훨씬 낮은 초기에 낙태를 규제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는 공백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낙태 이슈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사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달라진 생각을 우리가 이제 세계관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에게는 어떤 믿음의 토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나쁜 짓을 못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사실 못할 짓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하나님이 배제되면서 이 미국 사회 갖가지 문제들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됐는데, 이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세계관, 그런 것을 우리가 진화론적 세계관 또는 다윈주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화론적 세계관은 그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인본주의 세계관에 다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은 가설이죠. 가설인데 이 생명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됐는가, 그것을 자연 선택이라는 어떤 법칙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생명은 되게 우연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목적이나 설계나 의미가 없이 생겨났고, 거기서 공통의 조상에서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 속에서 가장 잘 살아남는 생명체가 남는 거죠.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데, 자연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치 자연이 인격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인 것 같죠. 자연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좀 살아남을 만하구나, 가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선택이 되면 그 선택된 것이 또 변이가 누적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종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생명이 분화되는 거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현재 관찰되는 이 종 안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까지도 이렇게 분화가 가능한 그런 대진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게 어떤 생물학적 가설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진화론이 나오면서 다 생물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과 모든 사회 영역에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없이도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어떤 세계관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다른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좀 설명이 됐는데, 이 생명에 관한 것, 생명의 기원이라든지 생명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부분마저도 이제 인간이 생각해낸 인간의 이성의 힘에 의해서 이게 다 설명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물질에서 비롯됐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뭐 단세포 생물이었든 어쨌든 간에 영적인 것이 전혀 없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인간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그렇죠? 신하고 이렇게 교통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했는데, 뭐 공통의 조상에서 이렇게 분화가 됐으니 자연계의 다른 생물하고 전혀 그 가치 면에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이 대놓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거죠. 그리고 인간 역시 여전히 진화의 도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뭐 남자가 되고 뭐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게 전혀 이 사람들한테는 이상하지가 않죠. 이 진화론의 함의를 자신의 세계관으로 받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리고 누가 그러면 끝까지 남을 것인가, 자연한테 선택을 당할 것인가, 이런 거는 이제 강한 자가 남는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했습니다. 자, 이 낙태는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과 대립이 됩니다.
아까 제가 진화론적인 세계관 또는 다윈주의는 모든 인본주의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는 아주 그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혀 다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관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생명의 그 존엄성의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 세계관 또는 다윈주의 이런 쪽에서는 무생물로부터 우연히 진화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존엄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지죠. 두 번째는 이 낙태 이슈를 바라볼 때 왜 이런 낙태 문제가 이 사회에서 발생했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인간의 죄성에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인본주의는 그것이 인간의 내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가 여성을 너무나 억압했다는 거죠. 여성의 자유를. 그래서 그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낙태가 합법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족쇄가 이렇게 딱 채워진다. 일평생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해방되려면은 낙태는 합법화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 모든 이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성화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이 낙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다른지 세상을 똑같은 낙태 이슈를 보지만 그 해결책과 궁극적인 그 근본적인 원인 또 궁극적인 해결책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판결을 쭉 내렸는데, 미국이 처음부터 우리 낙태를 합법할래 이랬던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교도가 세운 나라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침례교와 감리교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세속화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점점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과 사회관과 구원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서서히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그 몇 가지 사건, 대표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변하게 됐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그리스우드 대 커네티켓이라는 사건이에요. 이 커네티켓 주를 대상으로 한 거였는데요. 이 사건이 1965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965년, 64년 요쯤에는 미국에서 인권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흑인의 인권 문제가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대두가 돼서 시민권법이라는 그런 이제 지금의 미국의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 생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얼마나 보수적인 나라였는지 이 사건 이전에, 그리스도 사건 이전에는 코네티켓주에서 부부 사이에도 피임이나 출산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지금 보면 되게 아니 정부가 뭔데 나한테 피임을 하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그 사회가 그렇게까지 엄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왜 부부 사이의 이 성애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관여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이걸 하라 마라 하면 나중에 이게 전체주의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상당히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 미국의 헌법은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사생활권 이런 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뭐 자유와 뭐 생명과 재산을 추구할 뭐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생활권이란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 대법원 판사님들이 미국 헌법에 나오는 자유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도 있고 뭐 많은 자유들이 있는데 그 자유권에서부터 이 사생활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 컨셉이 사생활권이란 컨셉이 자유권 안에 들어있다. 고로 사생활권도 기본권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 사생활권이 헌법적 기본권으로 되면서 광범위하게 이 사생활권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이 출산하고 피임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 공동체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이슈였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이 사회 공동체 전체 문제랑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이유로 이 피임, 출산, 성관계 이런 것들은 사회의 전체적인 그 공동체 이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정말 개인의 사생활권으로 아주 축소가 되고 이렇게 단절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대 비치 그리고 도 대 볼튼 이렇게 71년도와 73년도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낙태가 서서히 이제 허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낙태가 허용이 되더라도 낙태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만 허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임산부의 건강, 생명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엄마와 아이 중에 누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는 더 이상 꼭 엄마의 건강, 이게 육체적인 그런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심지어 이제 도 대 볼튼에 가면 경제적으로 온전치가 못하면 낙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건강이라는 조항에 정신적인 건강, 엄마가 뭐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 이러면 애를 낙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경제적인 것도 건강에 포함이 돼. 그런 식으로 해서 낙태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을 누가 결정해요? 의사가 결정하죠.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병이 있을 때 이 환자에게 수술을 해줄까 말까를 종합적으로 이 건강을 체크를 쫙 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낙태도 일종의 질병인 거죠. 임산부의 어떤 건강 상태를 정신적인 것부터 다 이렇게 체크업을 해가지고 의사가 낙태하는 것이 여성에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임신과 출산은 굉장히 건강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몸에 질병인 것처럼 여성을 병들게 하고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처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72년도에 있었던 에인스타트 대 베이어드라는 그런 이제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매사추세츠 사건이었는데 매사추세츠도 이때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주였어요. 지금은 가장 앞서 나간 진보적인 주죠. 근데 이때도 이 주 정부가 피임약은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 피임약을 살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의사도 아닌 사람이 막 피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기구를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벌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제 메이어드라는 강사가 보스턴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피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피임약 그 기구도 보여주고 또 어떤 여학생한테는 또 피임약도 주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소송이 일어났는데 결국 베이어드가 승리를 했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피임약을 제공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어도 그 피임약으로 다른 질병을 막을 수 있을 경우에는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싱글인데 그 다른 성관계를 갖고 싶은데 그게 위험해서 피임약을 사겠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왜 목적에 따라서 피임약을 주고 안 주고 하냐. 그래가지고 결국 모두에게 다 피임약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주정부가 아니 우리는 이 주민들의 어떤 도덕성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도 안 한 사람들한테 피임약을 이렇게 제공해 주면은 이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막 하게 될 텐데 그건 사회적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이 자기 어떤 선택을 굉장히 존중하는 식으로 이제 점점 바뀌다 보니까 결국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피임약을 제공할 수 있게 돼서 결혼과 성과 생명이 분리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아시는 로데 웨이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로데 웨이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낙태를 여성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이분이 노마 맥콥이라는 분인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싶었던 여성 변호사가 있었어요. 사라 웨딩턴이라고. 그분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요. 너 낙태를 하는 것이 좋겠지? 너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낙태할 권리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원고가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판결이 나냐? 텍사스의 당시에 주 법은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낙태를 다 금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범위가 넓다. 무조건 다 금지하는 건 안 된다.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 낙태권이 헌법으로부터 유치되어 나오는 사생활권의 일종이다. 그렇죠? 부부 간의 성관계를 결정하는 게 사생활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낙태도 사생활권의 일종이고 이것은 헌법이 이렇게 보장하는 그런 권리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권리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법원에서 그러면 이제 낙태를 언제는 해야 되고 언제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그걸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임신 기간을 9개월로 보거든요. 그래서 3개월, 3개월, 3개월 해가지고 첫 3개월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두 번째 3개월은 아이가 태아가 이제 자궁 밖에서 생겨날 수 있나 없나를 보고 약간 고민을 좀 해봐. 그 나머지 3개월은 이제 주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트라이메스터 기준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아니 법원이 임신에 대해서 뭘 안다고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기간을 딱딱 정해주고 법을 막 만들어주고 그죠? 미국은 각 주에서 주법을 만들고 뭐 입법부에서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법부가 왜 이렇게 법을 만드는 일까지 니들이 하느냐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으나 그때 당시 이제 프로초이스들이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로데 웨이드 사건을 기준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낙태가 완전히 이제 합법화되는 그런 시절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50년이 지나죠. 그 사이에 이제 점점 이제 낙태가 합법화가 됐으니까 낙태 범위와 경우가 굉장히 이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벨로티 대 베이어드라는 그런 사건이 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가 없이 낙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1974년도에서 있었던 매사추세츠주의 이 낙태 규제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는 부모한테 알려주고 부모가 동의를 하면 낙태를 이렇게 시술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 여자 청소년이 자기는 임신을 했단 말이죠. 임신을 했는데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 몰래 이거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싶고 아이를 지워버리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충분히 다 자라가지고 이 낙태의 의미가 뭔지는 다 알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결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 소송을 엽니다. 그때 이제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하냐, 미성년자들은 우리가 미성년자들한테 술 안 팔잖아요. 미성년자들한테는 운전면허증도 안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긴 한데 이 낙태라는 것은 이 미성년자의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낙태할 수 있는 기간이. 그 기간 동안 낙태를 못하면 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니까 이 매사추세츠 법처럼 부모한테 동의받으라 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야. 이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
위해서 부모한테 고지하지 않아도 그냥 낙태를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부모한테 고지하지 않고 법원에 가서 얘기하는 거, 판사 앞에서 저 판사님 낙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이렇게 보고서 그래 넌 똑똑하고 이 낙태가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낙태를 하렴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심지어 이 아이가 똑똑하지가 않아도 법원이 보고 그래 넌 낙태를 하는 게 네 인생에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이제 마음껏 성관계를 하고 그 뒷수습의 과정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2년에 또 한 번의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생깁니다. Planned Parenthood of Southern Eastern Pennsylvania 대 케이시라는 재판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플랜드 페어런후드는 1930년대에 마가렛 생어라는 사람이 세운 낙태 시술 기관이에요. 겉에 이 표지 껍데기는 여성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좋은 기관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 최대 낙태 시술 기관이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국제 또 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성들의 낙태를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는 대부분이 대학에서 반경 한 8km 내외에 이 낙태 시술 기관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지부가 다 있대요. 그래서 미국 대학생들이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대학의 섹스 위크, 그러니까 성관계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뭐 실습도 하나 봐요. 어쨌든 그런 섹스 위기 있는데 그 위기 지나고 나면은 임신하는 여대생들이 많이 생기나 봐요. 이런 여대생들에게 낙태 시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참 우리로서는 정말 너무나 악한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관은 연방 정부로부터 엄청난 돈을 지원을 받으면서 여성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이 낙태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펜실바니아에서 문제가 된 거죠. 낙태를 하려고 하는데 여성들에게 너무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의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게 헌법상 맞냐,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낙태는 여성의 헌법상 기본권이다 했던 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확인해 줍니다.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3개월 기준으로 잘랐잖아요. 그거를 없애고 그냥 태아가 자궁 밖에서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낙태의 규제를 좀 결정을 해라. 왜냐하면은 과학이 1973년도랑 92년도는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미숙아도 73년도에서는 낳았으면 죽었을 아이들이 지금은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국가, 주 정부의 그 이익이 굉장히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트라이메스터 기준을 없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불행하게도 낙태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 규정을 설치하면 안 된다, 주법에서. 그러면서 그 방해가 되는 규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남편한테 알리는 거예요. 저는 왜 낙태를 하면서 남편한테 알리는 것이 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태아의 생명의 DNA인 절반은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의 책임을 굉장히 덜어져 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남편들은 몰라도 돼. 이제 그 여자가 마음대로 이제 낙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죠. 뭐 그 이외에 뭐 낙태하기 전에 한 24시간 정도 숙려 기간을 가져라, 뭐 이런 것들은 상당한 방해가 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 주 정부가 뭔가 낙태를 규제할 때는 여성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되고 낙태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생기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린 거죠. 그리고 아마 이게 마지막 케이스 같은데요. 곤잘레스 대 카랄트라는 케이스인데 이 낙태 시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부분 출산 낙태라는 게 있대요. 부분 출산 낙태는 아이를 유도분만을 해요. 아이가 상당히 커 있는 상태에서 낙태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유도분만을 뱃속에서 키운 다음에 머리까지만 놔두고 몸통을 다 유도분만 한 다음에 이 자궁 안으로 이렇게 뭔가를 넣어서 머리를 깨부수고 아이를 죽이는, 그래서 이제 끄집어내는 이런 이제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너무나 야만적인 방식이죠. 근데 이것을 그 네브라스카 주에서 이전에 2003년인가에 이게 너무 잔혹한 방식이니까 이걸 금지해달라는 그런 재판이 있었는데 그거 괜찮다고 그 네브라스카 주 정부가 있는 그 주 재판소죠. 그러니까 그 주 재판소에서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건 아이를 죽이려고 출산을 유도하는 방식은 이거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고의적이고 야만적인 낙태 시술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낙태 방식은 금지한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낙태에 이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엄마와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엄마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의료진이 있잖아요. 낙태를 직접 시술하는 의사도 있을 테고 그 옆에서 돕는 간호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의료진의 목적은 원래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사가 되지, 인간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일에 같이 손을 담그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낙태만큼은 인간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일에 의사들이 억지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의 어떤 인격의 통합성과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우리 미국 사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정말 너무 아니야. 사회 공동체의 어떤 윤리와 평판을 보호하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인간의 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야만적인 방식은 안 된다라고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2년에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가 되는 돕스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돕스 대 잭슨 오먼즈 헬스 오르가니제이션인데 잭슨 여성 보건 기구죠. 이 케이스에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15주 이후에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위헌이다. 헌법에 맞지 않다.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그 기본권을 상당히 위협하는 그런 법이니까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약간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6대 3으로 아니다, 낙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헌법의 기본권이 아니면 낙태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수준이 굉장히 훅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 미국에서 그 보호를 해주는 수준이 한 3-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헌법상 기본권이 되면 가장 높은 수준의 권리를 보호받고 그게 아니면 이제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까지 지난 그 로비 웨이드 이후의 시간 동안 낙태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이 낙태권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돕스 판결을 통해서 우리 미국의 헌법은 낙태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뭐 규제하고 그러지 않고 각 주별로 각 주의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든 그 주에 있는 입법부를 통해서든 어쨌든 각자 알아서 결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돼서 만들어진 그 법에 대해서는 그 법을 평가하는 기준이 합리적 검토 기준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규제가 합리적이면 하면은 괜찮다. 규제를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낙태권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변천을 했냐. 그 낙태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변하면 법원의 판결도 변하게 되겠죠. 판사도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경건한 기독교적인 사회에서 세속주의 사회가 되면 판사들도 그 영향을 받게 돼요. 처음에 미국은 낙태란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 행위다. 그래서 형법으로 규제를 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헌법상 그 자유권에서 이렇게 추출하고 도출할 수 있는 사생활권이다. 그래서 헌법상의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 그 이후에는 이제 프로 초이스들, 낙태를 찬성하는 쪽에서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이란 이름으로 낙태는 여성의 가장 기본권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극적으로 작년에 낙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인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판결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질서가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뭔가 정해진 질서가 있고 또 창조주가 정해주신 그런 한계 안에서 그 자유가 인정돼야 하고 그런 자유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멀리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프로 라이프와 프로 초이스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dobs 판결이 난 이후에 미국 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좀 궁금해가지고 한 세 부류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Human Rights Watch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 인권 단체죠. 그 Human Rights Watch는 동성애 인권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뭐 다른 무슨 아프리카나 이런 아이들 인권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막 섞여 있어요. 어쨌든 이 Human Rights Watch가 2023년 3월에 유엔에 보고서를 내면서 이 dobs 판결이라는 것은 미국 내에 있는 2,200만 가임 여성들의 건강과 그 재생산권, 생식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 아이를 낳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재생산권이란 내가 출산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침해한 미국의 만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은 미국 사회에 있는 여성이라는 약자를 사회가 조직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다. 사회 시스템으로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자인 여성의 어떤 선택권을 정부가 낙태 규제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인권에 대한 국제인권 조약이 있거든요. 뭐 유엔에 가면 시민권, 자유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권에 대한 조약의 위반이다 하면서 많은 국제인권 활동가들이요. 소위 활동가라는 사람들 한 200명이 같이 연설을 해가지고 유엔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분들이 말할 때 이 국제인권 조약을 얘기하면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뭐 여성의 자유권 이런 것들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태아의 생명권이나 태아가 낙태를 당하면 굉장히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라든지 그 태아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권에 대한 얘기는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강자인 여성이죠. 태아 여성 중에서 여성이 강자인데 이 강자인 여성의 입장에서만 여성의 인권이 지금 침해당했다. 심지어 여성의 종교의 자유도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은 낙태가 이제 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힘들겠죠. 양심이 찔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태아에 대한 것은 정말 일도 생각지 않고 오직 여성에 대한 것만 주장을 하면서 이런 유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 보건대학에서 낸 그런 대담 같은 걸 제가 봤더니 지금 이 낙태 문제 때문에 단순히 낙태를 수술적으로 하는 그 시술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FDA에서 경구 낙태약, 먹는 낙태약을 승인을 했는데 그 승인받은 낙태약도 분쟁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DA에서 경구 낙태약을 이제 했는데 한 20년 전에 그 약을 승인을 해줬나 봐요. 근데 그 승인을 해줄 때 제약회사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절차적인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승인을 해줬고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밖을 잘 못 나다니잖아요. 집 안에만 있고. 그러니까 이 낙태약을 사야 되는데 잘 못 사니까 그냥 우리로 말하면 인터넷으로 낙태약을 배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최소한의 그 의사의 어떤 조언이나
이 부작용에 대한 경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 경구의 낙태약을 사용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제 낙태약 승인을 취소하는 그런 소송도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동성애하고 낙태에 있어서는 뭐 가장 앞서서 지지하는 그런 정부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엠탈라라는 법을 행정명령이죠, 대통령이. 그래서 낙태가 좀 금지된 그런 주에서도 굉장히 급한 경우에는 의사한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을 아주 급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의문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한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을 도우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결혼 존중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었어요. Respect for Marriage인데 이 결혼 존중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결혼을 존중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가로치고 동성결혼 존중법이에요. 그 한 주에서 동성결혼이 이제 인정이 되면 다른 주가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그 케이스로만 한 게 아니라 이 연방법의 성문법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은 각 주별로 옛날 예적 법인데 법이 없어지지는 않고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법들이 있거든요. 그 법들이 갑자기 이렇게 살아서 다시 한 1800년대 법이 갑자기 살아나오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트리거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각 주마다 옛날에 낙태를 규제했던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그런 트리거 조항이 잠자고 있는데 이 잠자는 조항들이 이제 낙태 합법화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저절로 그냥 그대로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 결혼 존중법처럼 동성 결혼을 보호했던 결혼 존중법처럼 우리 낙태를 또 합법화하는 성문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 컬러 뉴스 재단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의 언론사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폭스 뉴스라는 데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데 그 중에서도 터커 칼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앵커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사람이 폭스에서 잘려가지고 폭스가 시청률이 30%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터커 칼슨이 닉 체니 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어떤 네일 파탈이라는 변호사랑 세운 그런 뉴스 재단이에요. 그래서 되게 보수적인 이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죠. 지금은 터커 컬슨은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이 데일리 콜러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보수적인 뉴스 소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임신 12주 이후는 낙태를 다 금지하겠다라는 주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25개. 그리고 이 25개 중에 14개는 이미 이제 금지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8개는 지금 낙태 찬성론자들이 막 소송을 막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거기는 6주 이후는 낙태를 못하게 또 더 아주 그냥 규제를 강화한 그런 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 주인가요? 거기는 더 사타닉 템플이라고 사탄교가 있거든요, 미국에. 그 사탄교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낙태를 규제를 못하도록 좀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보스턴에서 그 2023 사탄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사탄교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그때 그들이 한 퍼포먼스가 퀴어 축제 비슷하게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그리고는 막 성경 찍기 퍼포먼스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이 사탄교에서 강력하게 미는 것이 지금 동성 결혼하고 낙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의 라인이 쫙쫙 그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좀 보수적인 주들, 낙태를 막고 있는 이 주들에서는 이제 돕스 판결이 나온 이후에 한 6개월간 32,360건의 낙태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다 살아난 거죠.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리버럴한 주에서는
오히려 낙태가 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리버럴한 주에서는 앞으로 딴 주에서 낙태를 못 해가지고 넘어오는 여성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성 고객들을 받아들이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낙태 클리닉이나 이 시술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같은 거를 더 이제 강화하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아마 생명을 살리는 주와 생명을 죽이는 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예상대로 한 절반 정도에서 낙태가 금지된다. 그러니까 완벽 금지는 아니더라도 임신 한 6주, 10주, 12주 뭐 그 정도 사이에서 금지가 된다 할 경우에 미국에서만 매년 한 20만 명의 아기가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해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으로 낙태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알죠. 생명을 죽이는 것이 뭐가 좋겠냐. 그러나 동시에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또 그 반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잘 설득을 해야지 생각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 초이스와 프로 라이프들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하는 것에 정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얘기할 때, 야, 동성애는 죄야. 너 동성애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굉장히 그 거부감이 일어나잖아요.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는 죄야. 너 낙태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죠.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그냥 내가 결정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키워드가 자기결정권과 해체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낙태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내 인생 뭐 남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니니까 내가 다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 낙태라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세포의 일부를 내가 원하지 않아서 없애는 것인데 남들이 키워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렇게 하냐. 그건 나의 기본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진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죠. 제가 아까 사탄교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사탄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Love affair with self래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게 자기들의 모토라고 제가 사탄교 런던 그 제사장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나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 그 나의 행복, 뭐 이런 거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자신을 해하는 길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 그게 나에게 선순환적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상대주의적이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 세계관에 물들어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하면서 점점 사회가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좀 사람답게 인간답게 회복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참으로 멀고 험합니다.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진화론을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명확한 생각, 바른 생각. 인간이 수정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낸 존귀한 존재라는 그 생각이 없이 낙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인간이 생명을 좀 살리는 길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사실은 낙태를 결심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공감을 많이 좀 해줘야 하고 그들을 보듬어야 합니다. 개인과 사회가 양심을 살리고 이들을 돕고 그래서 그 엄마도
아이도 또 우리 사회 전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또 도덕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사랑이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건 칼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으로 세상과 소통을 이제 점점 더 많이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죠. 근데 진리를 말할 때 사랑이 없이 말을 하면 그게 칼이 돼요. 칼이 돼서 부메랑에 대해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근데 진리를 말할 때 사랑 가운데서 말을 하면 그게 당장 들을 때는 좀 아프더라도 그들이 생각해보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고요. 저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뜻을 모르고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몰라가지고 죄짓고, 그런 거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많이 공부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체화하고, 그런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우리가 설득력 있게, 지혜롭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른 세대,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잊어버리고 우리의 몸도 함부로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그런 전략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파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것들을 우리가 교회와 가정 안에서 잘 교육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아기들을 생각합니다. 이 아기들이 정말 건강하고 밝게 잘 자랄 수 있는 세상을 우리들이 만들어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